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수 세계 26위의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한류 강국임과 동시에 제조업 5위, 수출, 건설업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동단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한민족 DNA. 이슈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파헤쳐봅니다. 그야말로 경제 성장의 기적에 관한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민족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달라서 그런 걸까? 오늘은 좀 그런 한국인의 DNA에 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와 함께 한국의 경제 DNA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최근에 그 한국인의 DNA에 관한 이 책을 쓰셔서 원래는요. 네. 그 한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에서 한국인의 DNA를 분석하는 이제 그 한국 DNA 분석가로 이렇게 변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쓰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시던데. 네, 그렇죠.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고 쓰는 데만도 몇 년씩 걸렸죠. 그렇죠. 이 국민들마다 민족들마다 다 이제 민족의 그 DNA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다, 또 뭐 성격이 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굉장히 끈질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의 기질을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가장 빨리 체득한 나라가 됐죠. 그러네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인에게는 독특한 게 있어요. 집단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우리 집, 학교, 우리 가족. 심지어 우리 가족, 뭐 심지어 우리 남편에 이렇게까지. 우리 남편이죠. 그래서 나의 남편이. 이게 리더십이 확립이 되면 굉장한 집단 에너지를 폭발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개척적 근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이민 인구 1년 이상 해외 나가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인구 대비 전 세계 우리가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나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한국인의 DNA가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재밌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머리 좋죠. 네, 그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영국 그 얼스터 대하고 핀란드의 이제 헬싱키 대학 이 두 교수가 18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체력이 국력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동계 하계 스포츠 보면은 올림픽을 보면요. 네. 5위에서 10위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LPGA 전 세계 부동의 1위. 그리고 세계적인 양궁 수준이라든지 이런 스포츠에서도 굉장한 두각을 발휘하는 민족이죠.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됐네요. 우리나라는 또 이 우리나라만의 한글, 한글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글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 한글이 기록할 수 있는 음절 개수가 11,000개를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오래된 문자들도 3,000~4,000개 이상을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일이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생일이 있다고요? 예, 언제 만들어졌다는 반포일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 세계 어떤 문자도 그런 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우수한 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성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그게 재밌는 이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2013년에
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네. 외국인 여러 나라의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네. 한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한국 사람의 장점이 뭐냐라고 예. 한번 물어봤어요. 장점이 뭐냐? 네. 제일 많은 답이 부지런하다. 그다음 답이 우호적, 프렌들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답이 애국심으로 아주 무장돼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답들을 했고요. 네. 이번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인의 단점은 뭐라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단점도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 궁금하시죠? 네. 예. 그랬더니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여유가 없다. 바쁘다는 거에 그렇습니다. 네, 바쁘기 전에 반대네요. 여유가 네. 없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다. 그다음에 나온 답변이 너무 폐쇄적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이 장점하고 단점이 아마도 이렇게 비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장관님의 책을 좀 살짝 보고 알았는데 네. 이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활약하던 이 기마 민족이나 내지는 이 초원 제국 전사들의 DNA가 우리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대표님께서 그 민족들의 그 흔적들을 다 이렇게 쫓아서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보셨다고 그러는데 이 북방 민족이랑 한민족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셨다고 어디를 이렇게 좀 다녀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데가 네. 유라시아 대초원하고 실크로드인데 네. 지역적으로 말하면 연해주, 만주, 몽골 고원, 예. 북중국 그리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동유럽, 터키 반도 네. 이런 쪽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네. 거기서 바로 흉노, 돌골, 몽골, 여진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북방 민족들이 지난 2,500년 동안 활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봤습니다. 주로 네. 가신 코스가 이 일반 여행객들이 많이 안 가는 좀 거친 코스를 아무래도 그죠? 그런 민족들이 있으니까 거친 코스를 뭐 다니셨네요. 힘든 코스였습니다. 힘든 코스였겠네요. 네. 정말 네. 어려우셨겠어요. 네. 저도 정말 가보고 싶었던 건데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직접 타고 예. 다니셨다면서요. 예, 오. 그렇습니다. 와, 어떻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것이 참 우리 역사하고는 참 많이 관련된 테마입니다. 네. 저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예. 이르쿠츠크에 가면은 그 바이칼로스가 나오죠. 예, 바이크로스 저는, 나오죠. 예, 제가 네. 72시간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어요. 와, 예,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는 우리 참 역사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해보셨나요? 거기서 우리하고 관련된 역사는요. 네.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 네. 헤이그 밀사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거기서 갔고요. 네.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그걸 타고 하얼빈까지 갔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송기정 선수도 네. 베를린까지 그걸 타고 갔었고, 이제 그 근세 1930년대에는 우리 연해주에 사는 우리 동포들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 스탈린 시대 때 거기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죠. 17만 2천 명이 중앙아시아까지 실려가는 그 기차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습니다.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굉장히 인기가 요즘 많은데 이렇게 역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니면 정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코스들 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주로 바이칼 호수를 가기 위해서 이제 타는 코스입니다. 그중에 이제 올란 우데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브리아트 공화국 이제 인근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몽골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네. 느낀 점이 한국인을 굉장히 친숙하게 대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우선 그 몽골은 그 우선 문화하고 유적이라든지 이런 관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한국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 예를 들면 그 샤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비석치기 우리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태어나면 한 살이 되잖아요. 네. 몽골도 태어나면 한 살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고 지금 몽골 인구가 307만 명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4만 6천 명입니다. 인구 1.5% 정도가 한국에 가서 살고 굉장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네요, 무지개의 진짜. 나라. 예. 네. 그 책을 보니까 헝가리하고 기마 민족을 이렇게 연관을 시켰는데
헝가리가 기마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원래 흉노족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흉노족. 이 흉노 중에 일부가 서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가서 5세기에 유럽을 10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게 훈 제국입니다. 훈 제국. 네, 그 훈 제국의 후예가 마자르족이고 예. 그 마자르족이 그 동부 유럽에 건설한 나라가 헝가리죠. 그래서 헝가리는 북방 기마 민족의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헝가리가 가장 우리랑 좀 이렇게 뭔가가 좀 통하는, 좀 끌리는 나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터키도 거의 우리랑 형제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는 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돌고리란 제국이 AD 55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돌고리 건국 연도가 지금 터키 건국 연도하고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돌골 제국이 당시에 고구려하고 동맹국이었는데 이 돌골 제국이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셀죽 제국을 만들었고 네. 다시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의 터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피를 나누었다. 이렇게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네. 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네. 터키하고는 터키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파병해줬던 그 인연으로 맞아요. 우리하고 가깝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게 DNA가 피가 서로 비슷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마민족이 서쪽으로 가는 역사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이집트까지도 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사실은 예. 북방 기마민족이 550년을 지배를 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독특하게도 예.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예. 그러니까 아세안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 이름이 맘루크 왕조예요. 이 맘루크 왕조인데 그 맘루크 왕조 또한 그 왕가의 오리진이 네. 그 고구려의 가계에 연원이 있다 하는 유력한 연구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시간 나시면 만약에 여행을 가시려면 한국인의 이 DNA를 쫓아가셨던 이 길을 한번 이번 여행 삼아서 길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꼭 해외가 아니어도 국내에도 여러 역사 여행지가 많다고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차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이 틈만 날 때마다 떠나고 싶지만 차비가 만만치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해는 물론 남해, 동해까지 여행 경비를 팍팍 줄일 수 있는 기차 이용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이름은 오레일 패스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선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 오레일 패스는 중부 내륙 관광열차, 백두대간 협곡열차, 남도 해양열차, 평화열차, 그리고 정선 아리랑열차, 서해 금빛열차 이렇게 6개의 열차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이용권을 끊으시면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3일이나 5일 동안 입석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 좌석이 있을 때는 추가로 9,000원만 내시면 좌석 지정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일단 기차에 탑승한 후에 승무원에게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여유 좌석이 없으면 서서 기차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레일 패스 가격은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안내에 따라 오레일 패스를 일단 구매를 하시고요. 반드시 교환권을 출력하세요. 이 교환권을 열차에 타셔서 승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부 내륙과 백두대간 열차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나머지 열차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가끔 쉴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광익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1998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탄생한 국내 유일의 주택관리 분야 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 입주 자격 심사부터 거주자 관리와 유지 보수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물론 주민 맞춤 주거복지 서비스까지 고객 중심 CEO,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차윤 아나운서, 네.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이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1년을 모아야 그나마 서울에 자그마한 내 집을, 그것도 아주 저렴한 집을 장만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 한숨이 나올 일입니다. 정말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서민들의 주거권이 이렇게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인데 또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바로 그런가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오늘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금방 이게 탁 와닿지가 않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주택관리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임대 관리를 위해 1998년도에 당시에는 주택공사였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리되어서 설립된 공공주택 분야에 있어서 관리에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서부터 퇴거까지 임대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거주하고 있는 시설들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 시설 관리, 그리고 또 입주민들이 대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분들의 임차인들의 주거권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쾌적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에 12개 지사, 312개 관리사무소, 2,300명 직원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군인들의 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군인 주거시설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부터 퇴거까지를 다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니까 네. 이 공공임대주택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이란이라는 저희가 주제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공공임대주택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요, 소득과 자산, 세대 구성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입주 조건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구임대주택은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될 계층들이 이렇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임대주택인데요. 임대 수준은 시중 시세의 약 30%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국민임대주택은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그 시중 시세는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50년이 있습니다. 5년, 10년간을 살고 난 뒤에 분양 전환하는 그런 조건인데요. 저희들 임대 수준이요, 전세 시장에 있어서 약 90% 수준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수요자의 욕구가 이렇게 좀 다양해졌죠. 그래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 희망 리츠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좀 다양한 유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만약에 입주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영구임대를 제외하고는요,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거주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에 네. 지자체 동주민센터를 가서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입주 자격이 좀씩 다른데요. 네. 입주 자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통적으로 모든 유형이 신청인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가액 등 일정 조건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보면 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 자격 요건에 필요한 사항들인 거고요. 국민임대의 경우에서는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청약 저축자라고 한다면 네. 다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은 적은데 만약에 따로 사는 이 자녀들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입주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에 네.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심사 기준이 필요하고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득과 자산 심사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단 이제 부인의 경우에는요. 네. 아무리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요. 주택 소유라든지 네. 뭐 소득이라든지 자산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그 소득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살다가 생활이 좀 나아져가지고 예. 그 소득 기준을 넘어가 버리면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맞아. 그것도 그래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기준 소득을 이렇게 넘어서도 일정 기간 거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초과자에 대해서 예.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갱신 계약 시에 이제 일정 비율로 인상됩니다. 그 인상됨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임대주택 유형별로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보통 4년에서 6년까지 연장해서 사실 수가 있고요. 최대 기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가 이렇게 넘어가면 갱신 계약 후 2년 뒤에는 퇴거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언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공급이 될까?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면 일일이 다 전화를 걸면 거기가 일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예, 보통 공공임대주택에 그 입주에 관한 정보는요. 저희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정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이제 정보는요. 인터넷에 마이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면 언제 어느 때 공급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다 이제 상세한 상담을 좀 이렇게 많이들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저희 이제 주택관리공단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무실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주에서부터 퇴거까지 아마도 자세한 상담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민 맞춤형 주거복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복지 제도들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관리 홈닥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관리 홈닥터 제도는요. 사실 이제 저희 입주민들이 고령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말벗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면 자주 오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을 방문해서 아버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떻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문자로 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관리 홈닥터라는 제도가 있고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한테도 문화적인 그런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문화적인 욕구를 저희들이 채워주기 위해서 전문 공연 예술단체하고 결합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도 좀 하고 있고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좀 있는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 때문에 상당히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꿈나무 축구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주택관리공단 사장배 꿈나무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네. 12개 지사가 이게 다 참여를 하는데요. 예. 이 아이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참 작년에 제가 들었던 거는 꿈나무 축구단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네. 서울의 모 고등학교 축구부에 스카우트 와, 되는 이런 정말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하시겠어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저희들한테는 이제 좀 뿌듯한 네. 거라고 저희들 네.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관심을 안 가졌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저희들 그 여름방학 때 보면은 학교가 급식이 쉬지 않습니까? 네. 영금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사실 이제 급식 문제가 이제 큰데 그러면 저희들은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을 책임지는 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게 십시 일반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급여에서 이렇게 잔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잔돈들을 모으고 일정 기금 이렇게 후원을 해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아지는데요. 그 모아진 돈으로 긴급하게 주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이렇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들도 또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한 개의 단지와 주변에 사업체가 연결돼서 1사1단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입주민들의 보다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입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복지적인 혜택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에게는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상생하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1사1단지입니다. 저희들 2018년에 보니까 1사1단지 프로그램이 1,145개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모아진 금액이 11억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정말 단지 내에서 필요하신 대단하네요. 분들에게 네. 좀 전달이 이렇게 됐고요. 예. 또 저희들은 이제 임대 아파트 내 상가에 사회적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는 저희들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방일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인 그 회사에 주민들 5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의 청설 6단지라고 하는 단지에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청소 일자리 17명이 좀 취직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밥상, 그러니까 LH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복한 밥상에 전국의 17개 단지에 45명의 조리사 보조로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도 이제 경비원들이 계실 텐데 네. 그 경비원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네. 전환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고 그러시던데. 2018년에 이제 이미 네. 65세 이제 미만의 근무자 중에서 네. 45명을 정기적으로 전환 임용을 했고요. 네. 올해는 292명의 계약직이죠.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전환할 생각인 거고요. 네. 65세 미만의 경비원이나 청소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가 주택관리공단이 창립한 지 20년이 된 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주택관리공단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영구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희들은 제공했다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요.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에도 힘써왔다라고 저희는 이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년기에 접어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은 그에 걸맞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좀 더 높인다고 한다면 정말 공공이 민간을 견인하고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든 정책이 사실 이제 협업과 융합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이제 주택관리공단의 관리사무소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발전적인 미래 발전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한 거점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연금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이 옆에 있어요. 복지관과 주택관리공단의 관리사무소 먼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 이제 또 단지를 벗어나면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 사회적 경제 단위가 있고 저희들이 공공행정이 있고 여러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이게 협업하고 융합을 해서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행한다면 아마도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달라질 거다라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좀 더 매진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주택관리공단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 예. 나와 내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고단한 세상살이에 큰 위안이 됩니다. 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돌봐주시는 이 주택관리공단 노력에 그 따뜻함에 이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룬 분들은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토요포커스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